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60살이 된다고 자꾸 되뇌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말이 지닌 의미를 축하할 수 있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내가 60살이 된다. 나는 살아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내가 60살이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더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캐캐 묵은 걱정을 다들 알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걸까? 남들이 기대하던 수준의 사람이 되었을까? 등등. 6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될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점에 당당하다. 데렉 월컷이 아름다운 시 사랑 뒤에 사랑에서 묘사한 그 순간에 이른 것이다. 격한 기쁨으로 당신은 당신의 문 앞에, 당신의 거울 앞에 선 당신 자신을 반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보내는 환대에 미소 지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 와 거니는 이 여행은 실로 경이롭게 펼쳐지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다. 나의 탄생이 참나무 그늘에서 남녀가 한번 놀아난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미시시피의 감리교회 신도 앞에서 웅변을 토하던 나의 어린 시절은 심내교적 성향과 고함치는 분위기 그리고 성령 받음을 통해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미래, 즉 거대한 대중 앞에 나서게 될 미래에 대비해 나를 단련시켰다. 나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삶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성공과 기쁨은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찾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큰 성취는 내가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나의 마음을 닫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도 성적 학대를 당하고 14살에 임신을 하고 거짓과 배신에 시달렸을 때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면을 비칠 때조차도 나는 그들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을 보려고 애썼다. 위로 오르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한 줄기 빛이 내 앞으로 난 길을 밝혀줄 거라고 나는 계속 믿어왔다. 위로 오르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한 줄기 빛이 내 앞으로 난 길을 밝혀줄 거라고 나는 계속 믿어왔다. 인생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해가며 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권리를 획득했는지 판단한다. 또 하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확신이다. 신의 정의가 다양하고 신을 칭하는 방법이 모두 다를지라도 그리고 그라고 부르든 그녀라고 부르든 또는 그것이라고 부르든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자연의 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한다. 우리는 언뜻 하찮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신비롭고 위험 어린 넓은 공간에 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그 공간을 일상의 보잘것없는 현실로 좁혀버렸을 따름이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는 비범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 삶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난다. 재래식 변소에서 코를 틀어 막으며 자란 어린 꼬마가 자신처럼 자란 소녀들을 돕기 위해 이제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 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다닌다는 현실을 머릿속에 흡수하려고 아직도 노력 중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함을 느끼며 60살이라는 금자탑에 기쁘게 다가섰다. 내가 이제껏 은혜로 인해 안전했고 그 은혜가 나를 집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되새기면서 후퍼 선생님의 5교시 수학 시간, 내가 곧 치를 시험을 걱정하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인터콤을 통해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특별한 손님이 강연하러 오셨으니 강당으로 모이라는 것이었다. 살았다. 만세. 오늘 수학 수업은 이걸로 끝이란 생각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반 친구들과 한 줄로 서서 강당 안에 들어갈 때 내 머릿속에는 수업에서 탈출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지루한 시간에 대비해 좋을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제시 잭슨 목사가 강연자로 소개되었고 킨 목사가 저격당한 날 그와 함께 있던 흑인 인권운동가가 그날의 강연자임을 알았을 때 나는 몸을 좀 고추어 세웠다. 그 순간에는 미처 몰랐지만 나는 그날 내 일생일대의 강연을 들을 운명이었다. 1969년이었다. 나는 성적표에서 A와 B를 받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잭슨 목사는 내 안에 불을 지피며 내가 삶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강연은 우리 선조들이 치른 개인적인 희생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건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류의 희생에 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내슈빌의 흑백 통합고등학교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는 자신에게 탁월함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탁월해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탁월함은 인종차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해지십시오.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집에 갔을 때 나는 마분지를 찾아내서 그가 말한 문구를 적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포스터는 그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내내 거울 위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포스터에 나의 글귀들을 덧붙여 나갔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탁월해져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에 최상의 너를 제공하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에 최상의 너를 제공하라. 그러한 구절들은 내가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을 때조차 그랬다. 지금도 나는 탁월해지려고 한다. 나눔에 탁월할 것, 호의를 베풀매 탁월할 것, 노력하는 것에 탁월할 것, 투쟁과 대결에 탁월할 것. 내게 있어 탁월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돈 미켈 루이스의 책 4가지 약속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 가는 가장 만족스러운 길임을 나는 확실히 안다.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의 최선은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없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판단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을 것이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자. 그렇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산다는 위대한
과업에 탁월해질 수 있다. 여러 해 전 젊은 어머니가 오프라쇼에 나와 아들을 재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한 적이 있다. 그녀의 3살 배기 아들은 그 집의 지배자였다. 늘 엄마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고 자기 침대에는 눕는 것조차 거부했다. 어머니가 강요할수록 아들의 저항은 격렬해졌다. 아이는 말 그대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화내며 소리치고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러댔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전투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보았다. 이 방면의 전문가인 스탠리 트레키 박사가 테이프를 본 다음 한 말에 내 팔의 털이 삐쭉 곤두섰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살 배기 꼬마가 자기 침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을 그의 침대에서 재우겠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면 아이는 자기 침대로 갈 것이다. 잠이 들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했음을 깨달을 것이었다. 트레키 박사의 말은 3살짜리 아이에 관한 말이었지만 멋진 조언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인간관계나 경력관리, 체중 문제 등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다. 스스로 고요함을 찾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명확함은 금세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을 내려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실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나는 등반가 W.H. 머레이가 한 말을 참 좋아한다. 사람이 어떤 것에 전념하게 될 때까지는 망설임,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 무력함이 언제나 존재한다. 무언가를 앞서 시작하고 창조하는 모든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근원적 진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을 무시하면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을 오롯이 바치는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 헌신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게 된다. 그 사람이 내린 그 하나의 결심으로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며 누구도 그를 향해 오리라 꿈꿀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온갖 일과 만남과 물질적 보조가 그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온다. 나는 괴테의 이행시 한 편에 깊이 공감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는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라. 대담함은 그 안에 천재성과 힘과 마법을 함께 지니고 있으니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는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라. 대담함은 그 안에 천재성과 힘과 마법을 함께 지니고 있으니 결정을 내리자. 그리고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자. 마우이 섬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좋다. 하늘이 변신한다. 자연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쉽게 변신한다. 더 나은 자신으로 진화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필요한 발굴의 과정이다. 더 나은 자신으로 진화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필요한 발굴의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의 숨은 문제거리를 드러내기 위해 더 깊이 파내려 가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킬리만자로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꾸만 삽에 바위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내버려 둔 바위가 둔덕이 되었다가 결국은 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정리정돈을 해야만 한다. 직장과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관리, 그리고 건강관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이 확실히 더 쉬운 일이지만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잰 발걸음으로라도 종종거리기 시작한다면 그 작디작은 한 걸음이 결국은 자기 실현으로 이어지는 여로를 성큼성큼 걷는 거인의 도약으로 커지게 된다.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저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인류의 기준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은 아닌지, 무엇이 새롭고 무엇은 아닌지와도 전혀 관련 없다. 우리가 누구의 삶에 감동을 주었는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에게 그 사랑을 돌려받았는가, 나는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내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표는 의식의 변환을 통해 내가 다른 모든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도 더 못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나라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 나는 그저 나라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 다른 이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 황금률에 대해 배웠을 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나는 그 말을 사랑해서 내 모든 소지품에 적어 가지고 다녔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아이였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매주 일요일 나는 교회에 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자리를 잡고 공책을 꺼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조리 받아 적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낭독했다. 8살 배기 동급생들은 내가 오는 모습을 보면 야, 선교사 온다고 말하곤 했다. 진보 선교 침례교회가 코스타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도 모금을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많은 액수를 모을 계획이었다. 나는 점심값을 아꼈고 나처럼 해보라고 반 친구들을 설득했다.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은 타인에게 똑같이 행하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5학년이 되자 나는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 우리 반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나는 학교 밖에서 그 아이에 대해 떠들고 다녔다. 어느 날 그러고 다니는 나를 본 한 친구가 내가 그 아이에 대해 뒷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아이도 그러는 모양이라고 비꼬듯 지적했다. 나는 상관없어. 어쨌든 난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대꾸했다. 오랫동안 나는 내 안의 올바른 면에 반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할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다행히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힘의 작용에는 그와 동일한 힘을 가진 반작용이 가해진다는 뉴턴의 제3법칙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양의 철학자들이 업이라 부르는 것의 핵심이기도 하다. 내가 출연했던 영화 컬러 퍼플에 나오는 셀리가 남편 미스터에게 해준 설명도 같은
뜻이다. 당신이 내게 하려는 짓은 이미 당신에게 되돌아갔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의 행동은 당신 주위를 돌고 돈다. 당신이 내게 하려는 짓은 이미 당신에게로 되돌아갔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의 행동은 당신 주위를 돌고 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 남편과의 관계가 왜 깨졌는지 의아해하던 어느 여성이 오프라 쇼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이가 예전엔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네요.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여인이 보지 못한 것은 그러한 결과를 불러온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에 정비례한다. 당신의 인생에 무언가가 부족한 듯 느껴진다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인생에는 사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담 따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생을 이끄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인생이 당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삶에 무엇이 돌아오는지 살펴보자. 상사나 동료에게 치밀었던 화를 가라앉히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기다려보자.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응답을 해오는지 기대해보자. 당신이 잘 알고 있든 모르든 가는 대로 온다는 법칙은 항상 들어맞는다. 사소한 일에도 중요한 일에도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일에도 그 법칙은 어김없이 작용한다. 나는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늘 노력한다. 내 인생을 반드시 선량하게 쓰기 위해 유의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경우에도 진실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요?